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종목 3개를 시리즈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선익 시스템을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텍, 사피엔 반도체, 자 이렇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종목을 들으시면 딱 어떤 섹터가 생각이 나시죠? 네,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사실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좋을 뿐이지 전체적인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 보면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오늘 알아보는 선익 시스템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닥권입니다. 하지만 이 바닥이라는 게 이게 뭐 지하로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다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자, 우리가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분명히 바닥에서 그 길목을 기다리는 게, 자,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지금 시점이 바닥이 맞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선익 시스템이 과연 지금이 기회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익 시스템의 간단한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38,700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3,691억 원, 발행된 주식수는 95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2주 최고가가 58,800원, 최저가는 31,100원인데 지금 가격이 38,700원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는 거의 바닥 부근에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선익 시스템의 주가는 바닥이죠. 자, 52주 최저가를 찍었었던 게 작년 8월 5일이었는데 그때 이날 기억하십니까? 블랙 먼데이였죠. 그때 뭐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 뭐 폭락을 맞이했었던 그날이었기 때문에 이날 52주 최저가를 찍었고, 자, 그 뒤에 한 달이 좀 지난 뒤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가져갔었고요. 52주 최고가라고 했었던 58,800원을 찍은 뒤로 지금은 그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횡보를 가져갔었던 박스를 이탈을 하고요. 지금 하단에 있는 박스에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인데, 지금 메타버스 섹터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당분간 더 이어질지 아니면 이 박스 상단을 뚫어내는 상승의 흐름이 조만간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시리즈를 알아보겠다라고 했던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비교적 좋죠. 지금 장기 이평선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고, 자, 많은 매물 소화를 하고 거래량 또한 상당히 많이 지금 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더 강한 흐름입니다. 지금 AR 글라스 관련주 중에서 구글이나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도 AR 글라스 쪽으로 사업 전략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AR 글라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블록스의 흐름 보셨습니까?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제는 충분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더군다나 선익 시스템이 지금 이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 있을 때 길목에서 언제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의 최대 주주는요, 동아 엘텍, 네, 상장된 회사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동아 엘텍이 최대 주주고요. 자사주를 포함해서 대략 한 5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발행된 주식수가 950만 주밖에 안 됐잖아요. 절반 이상을 동아엘텍과 자사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실적을 보시면요, 자, 가이던스까지 나와 있는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1129억 원의 매출을 찍고 영업이익은 흑자였지만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81억, 적자를 전환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에 매출 성장이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올해만 해도 거의 3배 넘는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을 가이던스에서 예상하는데, 도대체 과연 주가는 이런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왜 바닥을 기고 있는지가 궁금하죠. 자, 그 중심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의 수급 부재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선익 시스템의 지금 부채 비율과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시장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부채 비율이 2020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57%였던 게 지금 552%까지 작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737%까지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당좌 비율은 떨어지고 현금 확보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유보율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매출은 늘어나는데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안 좋아지고 있죠.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선익 시스템의 간단한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의 사업 내용은 간단합니다.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장비 제조사고요. 주요 고객사로 중국의 BOE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은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LG 디스플레이도 주요 고객사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장비를 공급하는데 그 장비가 뭐냐면 OLED 증착 장비입니다. OLED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발광 유기 물질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그런 방식의 디스플레이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LCD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양산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이 LCD에서 지금은 OLED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술의 진화는 지금 OLED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LCD는 자체적으로 발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빛을 발광할 수 있는 BLU라고 하죠.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는 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쏴줬을 때 컬러 필터를 통해서 여기서 빛을 쏴주고 이 중간에 컬러 필터를 입혀서 이 필터를 통해서 빛이 전달되면서 색이 구현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 OLED는 자체 발광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체 발광하는 유기물질을 활용하는데, 이 문제는 유기물질을 RGB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상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 붙이는 과정을 바로 증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증기라고 하잖아요. 그 증기 원리를 이용해서 이 RGB 유기물을 붙여주는 방식을 OLED가 채택을 하고 있고, OLED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OLED가 기존까지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유리기판 위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밑에 실리콘을 깔게 됩니다. 밑에 실리콘을 깔게 됐다라고 해서 온 실리콘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여기 OLED에 온 실리콘, 실리콘 위에 OLED를 구현한 이 방식을 OLED 플러스 OS라고 해서 쭉 읽으면 올레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레도스는 마이크로 OLED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같은 말로 올레도스라고.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마이크로 OLED, 올레도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LED가 있죠. LED가 마찬가지로 실리콘 위에 부착이 되게 되면 이거는 레도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LED를 레도스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디스플레이 쪽 섹터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시 돌아와서 선익 시스템은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OLED 증착 장비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뭐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 TV 시장, 그리고 태블릿, 더 나아가서는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LCD에서 OLED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요즘에 여러분들 뭐 캐스퍼를 타든 제네시스를 타든 그 안에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로 쫙 연결돼서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가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최근에는 OLED가 채택이 되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쓰는 뭐 갤럭시나 아이폰 그리고 맥북, 노트북 모두가 다 지금은 OLED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땐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은 그렇지만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증착 장비는 또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에 있어서 증착 장비 공급사는 일본의 캐논 도끼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캐논 도끼 제품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선익 시스템에서 이 캐논 도끼의 증착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캐논 도끼뿐만이 아니라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를 이원화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구조를 깼다라는 이 국산화 장비 이 측면에서 많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섹터에서 보면 최근에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AR, VR, XR 시장, 이거 메타버스 시장이잖아요. 이쪽 시장으로 들어가면 디바이스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마이크로화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OLED 시장 쪽의 시장이 성장성이 높은데, 이쪽을 타겟하고 있는 게 바로 선익 시스템의 OLED 증착 장비입니다. 대형 증착 장비는 지금도 일본의 캐논 도끼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고요. 점유율이 뭐 거의 7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형 증착 장비에 한해서 말이죠. 소형 증착 장비는 선익 시스템이 그래도 많은 파일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하면
바로 선익 시스템이 부각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선익 시스템의 매출 비중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증착 장비에서 94%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요. 나머지 6%대도 그거 관련된 뭐 소모품 AS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매출은 다 증착 장비 판매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국내 매출이 80% 이상이고 해외 매출은 13%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해외 쪽으로도 대표적으로 BOE 쪽으로 상당히 매출이 많이 나왔고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1분기 수주 잔고를 보시면요. 5,329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왜 엄청나냐면 24년 매출 아까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1,129억 원이었죠. 24년 매출이 1,129억 원이었는데 지금 수주 잔고만 5,300억 원대가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납기도 보시면 이게 뭐 2030년까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26년 기준까지가 5천억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수주 잔고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아까 가이던스 보셨죠? 2025년 가이던스 얼마였습니까? 3,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자, 이런 매출을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수주 잔고 때문인데, 자, 이거는 뭐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로 계속 찍힐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출의 급격한 증가는 올해부터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자, 2분기 실적만 봐도요, 작년 한 해 매출을 넘는 이런 엄청난 실적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지금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마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매출 실적의 증가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큰데, 문제는 주가가 왜 안 가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 실적에 대한 수주 뉴스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E 중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입니다. 이쪽에 8세대 증착기 납품가가 4천억 원 정도 중후반이 추정이 된다. 이게 두 대 매출 가격입니다. 한 대가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선익 시스템은 소형 증착 장비 쪽으로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게 대형 증착 장비 쪽으로 8세대 제품이 납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8세대는요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8세대, 8.6세대 증착 장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8.6세대에 대한 아직 개발 시작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익 시스템이 이미 이런 증착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캐논 도끼라고도 읽고요. 캐논 토끼라고도 읽기는 한데 이 기사에서는 토끼라고 이렇게 읽었네요. 일본 기업이다 보니까 토끼로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끼는 뭔가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사기 때문에 토끼라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토끼에서 두 대 납품한 게 8천억 원이니까 한 대당 4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익 시스템이 납품한 거는 4천억 원이기 때문에 2천억 원 정도 수준이라 경쟁사 대비 가격은 2배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캐논 토끼 쪽이 좀 우위에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고, 이게 뭐 비싸게 판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진율이 거의 2배 이상 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부러운 영역이지만 어찌됐든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주 경쟁에 있어서 선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또 여기 나오는데요. 비전 옥스에 대해서 지금 수주 경쟁이 붙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비전 옥스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인데 여기에서 8세대 OLED 라인용 증착기 납품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익 시스템이 제시한 증착기 가격이 캐논 토끼보다 낮다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이미 선익 시스템의 이 증착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높다라고 봤을 때 선익 시스템의 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비전옥스의 수주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공급 계약 매출 비중 30%대 되는 대형 수주를 했다. 자, 이 회사는 BOE 추앙위안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BOE의 자회사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344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성 SDI 중국 법인 쪽에 56억 규모의 OLED 장비 공급이 나왔고요. 이거 올해 5월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수주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구글이 스마트 환경 출격이라고 이제 기사에서 표현을 하는데 선익 시스템 순매수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자, 누가 순매수를 하느냐? 상위 1% 고수픽이 5월 기준으로 선익 시스템을 1픽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부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뉴스에 보시면
올해 2월 2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선익시스템이 230억 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파생상품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수천억 원대 통화선물 계약 리스크에 선익시스템이 휘청거리고 있다. 아까 보았던 그 뉴스가 나왔던 그 시점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채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통화선물 계약, 여러분들 통화선물 계약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익시스템은 어디에 판매를 합니까?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 중국과 이 수출 거래를 할 때 달러로 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거기에 수출액이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 기업들이 통상 이 통화 선물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일종의 해지 전략이에요. 지금의 환율이 예를 들어서 138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팔았는데 이게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13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계약을 했을 때는 1380원 기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환율이 80원어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환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대응하고자 통화선물 계약을 해지 전략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익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 통화선물 계약을 했는데, 자, 이들이 계약한 통화선물 계약은 뭐냐면 매도 계약입니다. 자,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쇼 쳤다, 뭐 롱 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자, 쇼 친 사람은 주가가 어떻게 돼야 수익이 납니까? 주가가 빠져야 수익이 납니다. 롱에 베팅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죠?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선익시스템이 통화선물 계약을 매도를 걸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숏에 옵션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야 수익입니까? 떨어져야 수익입니까? 환율이 숏이면 떨어져야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매도에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리스크 휘청이라는 얘기는 환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매도 계약을, 옵션 계약을 체결했는데 환율이 반대로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에서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는 46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때 기준이고, 그럼 우리는 지금 기준이 중요하겠죠. 자, 올해 1분기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파생 상품. 여기 보시면 통화 선물 계약이고요. 계약 잔액이 2억 3천만 달러 매도 계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선익시스템은 이제 환율이 지금 기준으로 1분기 기준이죠. 5% 상승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죠. 169억 원의 손해를 보고, 반대로 5% 하락을 할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169억 원의 반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기준에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떨어질 확률이 좀 높긴 한데, 최근 보면 환율이 좀 다소 올라간 시점이 있습니다. 뭐 1350원대에서 지금은 1380원인가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더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앞으로 계속 리스크로 부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뭐 1400원 중반까지도 제가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하락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많은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파월과 관련된 계속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기대감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 약세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아까 그런 리스크가 부각이 됐던 거고, 지금은 그때 시점에서 리스크는 많이 해소가 됐고 매출이 엄청 찍히고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나오잖아요. 자, 올해 2분기부터 찍히는 영업이익의 흑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좀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참고할 게 그 전환사채를 발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가 420억 원 정도 금액을 발행을 했는데 만기일은 2029년 6월 21일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6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6만 원대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6만 원대가 메리트가 없죠. 주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6만 원도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은 다시 리픽싱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49,591원으로 리픽싱이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 금액마저도 지금의 주가 대비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전환을 하지 않겠죠.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이 420억 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채권자들이 빨리 갚아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죠.
이 풋옵션은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6월 21일 2년 뒤인 2026년 6월부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1년 뒤부터는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주면 이 49,000원으로 전환을 하면 되겠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고 계속 이 부근에서 맴돌던지 49,000원 이하에서 맴돈다라고 하면 사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요거 조기 상환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환 사채 내용도 있는데 뭐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액수가 크지 않아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뭐 전환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뱅 이슈도 없습니다.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49,000원에 지금 전환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물량이 오버행으로 발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것 또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시점도 지금 시점에서는 1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아까 매출 수주 봤잖아요. 이 영업이익을 통해 이런 부채 비율은 점점 상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요, 영업활동 현금으로부터 창출된 금액이 전 분기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192억 원 정도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잖아요.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근데 도대체 이건 뭐냐? 아래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185억 원 정도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뭘까요? 수출을 했을 때 달러로 봤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차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통화 선물 옵션 계약을 해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수출액에서 손해보는 것을 통화 선물 계약에서 해지를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차익이 발생했다면 통화 선물에서는 환차손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뉴스를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우려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앞으로는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이 아까 700%가 넘었잖아요. 전기에도 552로 꽤 많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갔죠. 737까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사업보고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채 비율의 증가는 8.6세대 대형 장비 수주에 따른 선급금 중심의 계약 부채 증가와 원재료 매입량 증가에 따른 외상 매입금 증가에 기인한 일시적인 수치로 영업 성장의 선행 지표라는 측면에서 회사의 영업 활동 및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2분기부터 8.6세대 대형 장비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면 빠르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이 맞죠. 왜냐하면 이게 선급금이라는 거는 미리 대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수주 잔고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많은 계약들이 이미 체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원재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원재료를 미리미리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 계약금은 받았는데 잔금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만들고 본계약으로 들어가서 이제 잔금을 다 받게 되면 이 모든 금액들이 이제 매출 실적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 수 있겠죠. 아까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300억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바닥권이다라고 차트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존에 강하게 지지했었던 이 바닥권, 이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올라와 있는 시점이긴 한데, 지금 선익 시스템의 위치는 200일선의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위에도 아직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매물을 좀 털고 소화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었던 이런 거래량들이 한두 차례는 더 나와줘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게 지금 50만 주밖에 터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00만 주 이상은 좀 터지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 상단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면 분명해요. 이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많은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산업이 태동하기에 많은 힌트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메타, 애플, 구글에서 AR 글래스 관련해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운텍의 흐름, 사피엔 반도체의 흐름과 그리고 미국 시장 로블록스의 흐름을 봤을 때 메타버스는 이제 꿈틀꿈틀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법적인 리스크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에서도 M&A를 비롯해서 무한 출시라든지 XR 시장 관련해서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메타버스의 이 바닥 시점, 특별히 선익 시스템은 이러한 수주와 매출 실적이 이미 가이던스에서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 수급의 제한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부채 비율과 통화 선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수급이 제한적으로 지금 여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만약에 이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면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지는 우리가 과거에 선익 시스템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셔라는 아니지만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익 시스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미텍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라운텍과 사피엔 반도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